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미 연준의 3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도표를 통해서 애초 12월에 제시했던 2019년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영 이제 금리 인상 없는 쪽으로까지 낮춰지고요. 이른바 양적 긴축 프로그램도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종료하기로 하는 굉장히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표하고 나왔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하루만 갖고는 좀 살펴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FOMC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향후 또 시장에는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 유럽까지 살폈는데요. 미국과 관련해서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짚어볼 것들 한번 또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주간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무롱철 파트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재직 중이시죠? 우리 봉용식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봉 박사님하고는 꼭 한번 이렇게 주간전망대에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또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두 분은 FOMC 다음 날이라서 오늘 새벽부터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 여기저기 또 전화나 세미나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진지한 토론은 우리 이상재 이사님께 맡기고 우리 문판트장님께는 한번 좀 신랄한 그리고 통렬한 그리고 예능감 살린 그런 또 FOMC 후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입조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서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조심을 해야 되는 시대. 예, 이사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주열 한은 총재님을 붙들고 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FOMC 어떻게 보셨습니까? 했더니만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주열 총재도 말씀하셨어요. 그 진단이 어떻게 정확하신가요? 그렇죠. 이주열 총재님 입장에서는 네. 약간 좀 부담스러운 오늘 FOMC 회의 결과일 겁니다. 바로 직전 금통위 기자회견이나 네. 또 그 다른데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금리를 지금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게, 인하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지금 한은의 우리 스탠스고 이주열 총재의 거듭된 발언 아닙니까? 네. 그 배경 중에 하나로서 미 연준이 아직까지는 통화 긴축을 접은 게 아니다. 통화 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계속 넓혀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하나의 요지 중 근거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시장 기대에는 어쨌든 동결과 한 차례 인상이 거의 반반으로 있었는데요. 네. 시장의 기대는. 네. 어쨌든 동결 쪽에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올 여름에 미국 경제 쪽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한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질문 자체가 한은 총재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지금 오늘 FOMC 회의 결과인 거죠. 이사님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연준이 좀 더 나가지 않았나요? 기대하셨던 것보다.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연준은 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그 파월 총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브레이너드랄지 이런 비둘기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상당히 매파들조차도 동결 쪽 금리를 좀 지켜보자. 동결까지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금리를 인상에 나서려면은 좀 지켜봐야 되고 확실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속성을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다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결국은 지금 미리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예. 오늘의 결정이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그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우리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나간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보고 네.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경제 여건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그걸 이제 프리엠티브 선제적인 통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의 그 FOMC 회의 결과는 다분히 작년 말과 올 연초에 있었던 미국 경제 상황 쉽게 얘기해서 경제 성장세는 조금 둔화가 되고 네. 물가는 굉장히 안정이 되는 이걸 보고 결정한 오늘의 FOMC 회의 결과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따라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과연 이런 경제 상황 작년 연말과 올해 보여줬던 경제 상황이 올 여름과 올 여름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바뀌었을 때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세웠던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 그대로 좀 바뀔 것인지는 그거는 지금 현재 그대로 정의를 한다면은 데이터 디펜던트일 것이다. 데이터가 바뀌어지면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는 그 시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성재 이사님은 평소의 그 레퓨테이션과 평소의 그 어떤 이미지 그리고 성향대로 아주 완곡하고 점잖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문파트장님, 네. FOMC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상재 이사님처럼 좀 얌전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난 1월이죠. 네. 1월 말 28일에 있었던 FOMC 대비해서 한 번에 점도표를 50bp씩 내리는 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근 한 10년 새에 이렇게 내렸던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2015년 3월, 네. 그리고 그 이듬해 2016년 3월. 맞아요. 그 정도에 있었을 건데 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음.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죠. 네. 2월달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18만 건이었는데 한 2만 건 정도밖에 안 나왔고 유가도 이제 절대 레벨은 약간 낮은 편이고 최근에 미국의 이 하드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제조업 경기나 네. 소비 지표를 나오는 걸 보면은 12월, 1월짜리들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랬죠. 네, 심리 지표는 저점에서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네. 하드 데이터는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생각이 정말 50bp나 점도표를 인하할 정도로 한 25bp면 어떻게 저도 이해를 좀 하겠는데 50bp면 이거는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FOMC 전날에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네. 제가 이제 별일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잠을 잡니다. 좀 중요할 때는 제가 잠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보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자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일어나고서 보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비둘기였습니다. 솔직히 네. 정책 내용 자체는. 음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시장은 그렇게 비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저는 더 놀랐어요. 일단 달러가 그렇게 별로 안 약해졌고 네. 한 0.1% 정도 약해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수익률 곡선의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수익률 곡선이 이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같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인 정책으로 시장이 받아들였다면 단기금리가 더 많이 빠지고요. 네. 장기금리는 좀 덜 빠져요. 음. 심지어 어떤 때는 장기금리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죠. 정말 연준이 이게 정말 비둘기적이다. 일단 장기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나중에 금리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이게 말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나중에 장기금리를 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아주 완화적으로 한번 갈 네. 때까지 가봤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구나. 장기금리는 그렇다면 나중에 인플레와 성장률을 고려할 때 단기금리와 이제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더라도 장기금리는 이거 앞으로 10년을 생각했을 때는 프라이싱상 인플레이션과 성장은 오히려 더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덜 빠지든지
뭐 오르든지 하면서 커브가 이제 가팔라지는 거죠. 수익률 네. 곡선이. 네. 저는 그럴 줄 알고서 봤는데 커브는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커브가 이제 저희들은 평평해졌다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네. 이 평평해졌다는 건 뭐냐면 연준이 이런 비둘기적인 정책을 폈을 때 시장은 둘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와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왔으니까 돈을 완전히 풀었으니까 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풀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좋아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이럴 때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죠. 그렇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쟤네들이 저렇게 완전히 다 버리고 나왔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 오늘 새벽처럼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졌다는 거는 시장은 약간 후자 정도로 정말 경기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FMC 외에 다른 재료도 좀 있긴 있었죠. 밤사이에. 네, 뭐 밤사이에 뭐 일부 있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절대적인 거는 요 요인이 컸고 오늘의 이제 아시아장이나 한국 금리도 그랬어요. 이쪽도 전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약간 더 누웠죠. 장기 금리가 더 눕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시장이 좀 잘못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연준을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정책 자체는 비둘기적인 게 맞고요. 다만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네. 오히려 이게 유동성을 굉장히 푸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모르겠지만 미국 외 지역은 저는 수익률 곡선이 오히려 가팔라지는 쪽으로 반응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그렇게 갈 걸로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당장 오늘의 반응을 보면 시장은 그렇게 이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둘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아닌 말로 점도표 갖고는 50bp를 내린 거예요, 금리가.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런데 10년물은 미국식 10년물은 8bp 남짓 8bp 빠졌어요. 떨어졌죠, 예. 시장 반응은 네. 미지근했던 셈이죠. 미지근했던 셈이고 특히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외환 시장이거든요. 네. 저도 채권 시장에 있지만 사실 외환 시장을 더 열심히 봐요. 가끔 외환, 채권, 주식 이렇게 있으면 네. 보통은 같이 움직이는데 네. 가끔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주로 요 순서대로 더 신뢰성을 부여하는데 FX 쪽을 먼저 본다. FX 쪽의 사람들이 이제 제일 스마트한 것 같은데요. 0.1%밖에 달러가 안 약해졌어요. 네, 물론 이제 유로가 좀 비실비실되는 게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뭐 오늘 보면은 이제 $1 환율도 한 5원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반응은 뭐 당연한 건데 예상했던 것보다 한 이 정도 되면 한 10원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아요. 그래요. 봉 박사님. 지금 이제 뭐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밑도 끝도 없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봉 박사님은 전공은 이쪽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런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뭐 미국 행정부가 해가는 재정 정책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많은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봉 박사님께서 보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연준의 최근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미국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새로운 미국. 많은 불안감이 있었죠. 네. 새로운 미국이라 한다면은 그 적극적이지 않은 미국, 즉 뭐 미국 우선주의라고는 하지만 그 이제 세계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는데 자기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이런 담론이 지난 대선 캠페인 동안에 이제 트럼프라는 혜성같이 나타난 이방인적인 그런 후보한테서 이제 표출이 됐고 네. 그 후보가 예상을 깨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은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그런 전후 세계의 질서를 구축했다면 이번에는 그 질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첫 번째 움직임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냉전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도 있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구축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돌이켜 본다면은 이제
파시즘하고 그다음에 전체주의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와 미국이 그 경쟁을 하고 또 전쟁까지 치렀는데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뭐 나치 독일이 이겼다든지 아니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세계 질서는 굉장히 그 질적으로 달랐을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닉슨 행정부 때까지는 달러 본위 제도도 하고 예. 그다음에 한국 같은 나라, 일본, 대만한테 시장도 개방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안보 우산도 제공하고 네. 이제는 거기서 점점 물러나고 있는 것이죠. 방위비 분담 문제를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10원어치까지 다 챙긴다는 건데 이렇게 볼 때는 10원어치까지. 그렇죠. 그래서 좀 우려가 많은데 다행히 미국의 연준이 계속 어떤 독립적인 행보를 한다.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백악관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래도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구축된 전후 그 세계 질서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세요. 야, 그래도 연준의 독립성에 아직 그래도 후한 점수를 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네. 이런 트럼프 현상이 좀 더 확실하게 계속 시간을 두고 점점 확대돼야 되는데 네. 그런 느낌보다는 그 어떤 트럼프 현상의 탄력성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뭐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도 그렇고 본다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트럼프가 아니었거든요. 끝나고 네. 기자회견을 보셨겠지만 네.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기자회견 1시간 동안 얘기할 때는 뭐 이 얘기했다 동해 갔다 서해 갔다 막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딱 준비되고 정제된 자세로 이야기를 했죠. 왜 합의문이 없었고 어떻게 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작별 인사까지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졌거나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예전엔 트럼프가 시스템을 바꿨다면은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한번 후반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게 네. 지난해 말까지 트럼프가 계속 연준을 엄청나게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난해 말에는 정말 12월에 엄청났는데 도대체 연준 뭐 하고 있냐? 시장을 한번 느껴봐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연준을 아주 흔들었고 근데 사실 제가 파월이면은 참 그런 상황이면 금리를 이거 내가 비둘기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매파로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사실 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10월부터 그랬죠? 연준 네, 스탠스가 네.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중간에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시스템 때문인지 네. 뭐 뉴스상으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이제参谋들이 트럼프한테 자꾸 그렇게 연준을 흔들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준이 더 저렇게 개기는 거라고.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어요. 네. 네, 올해 좀 조용해졌고. 어떻게 보면 또 연준이 알아서 기니까 그 이후로.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연준이 긴 걸 수도 있고. 그 아까 박사님 하신 것처럼 어쩌면 시스템이 더 위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게. 네. 저도 한 가지 네. 그 증거 같은 그 정황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이 몇 가지를 양보를 했거든요. 네. 미국의 대미 수입 부분을 확대를 해서 뭐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를 해주는 문제랄지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나 내지는 기술 이전 방지에 대해서도 그 효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법안을 통과시켜서 중국 내에서 일단 성의를 보인 거죠. 이 성의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은 트럼프가 이 카드를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정도 중국한테 거뒀고 약속을 받아냈고 나는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다. 어떤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나는 했다라는 어떤 승리의 선언을 할 것인지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이 협상단의 모습을 보면은 그 밑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이 제시하는 저런 말뿐인 그런 약속은 믿지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그 관세를 관찰을 하고 관찰하고. 만일에 이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 이 두 가지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저희들이 이제 트럼프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이 좀 됐었는데 어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했던 게 미중 무역 협상이 미중 정상이 만나서 사인을 하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작년에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인하해주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 그는 중국이 사인을 하더라도 그 사인했던 내용을 시행할 때까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네.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평상시 했던 얘기 우리 잘 되고 있고 우리 3, 4주에 만나서 미중이 만나서 멋있게 이렇게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발언과는 지금 어제 했던 발언은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트럼프 본인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주식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은 소위 말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 이 무역 협상단들의 어떤 시스템적인 내용이 트럼프에게 반영됐다. 이런 하나의 정황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반짝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대통령이라고 한 캐릭터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뭐 덜 불안하죠. 조금 FMC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저 대차 대표 정상화를 갖다가 뭐 머지않아 그 부분도 이제 포기할 것 같은 뉘앙스는 이미 풍겨 왔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9월부터 그거 이른바 QT 그거만 그만하겠다. 그걸 갖다가 꼭 이렇게 일찍 밝혀야 되나요? 다음에 한 주가 한 10%라도 빠지면 그때 써먹을 카드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난다고 다 던져버려요? 이게 저도 지난 12월부터 늘 주목하고 있던 내용이었었는데 네. 이미 미국의 그 금융시장은 지난해 10월에 주가 폭락할 때부터 네. 이제 뭐 금리 못 올린다. 12월에 한번 올리면 끝이다. 그렇게 프라이싱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에 계속 반응을 했던 미국의 주식시장에 반응을 했던 재료들을 보면은 그 양적 긴축에 대한 게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도 가끔 뭐 500억 달러 어쩌고 하면서 이 트위터에 쓰는 게 이게 이 트럼프라는 사람까지 그 양적 긴축이라는 내용을 알 정도면 일반 주식시장이나 일반 대중들도 야 이거 돈을 줄인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건가 보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일 거고요. 네. 1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분명히 금리에 그렇게 뭐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뭐 인내심을 가지겠다. 아니 뭐 당연하지. 우리는 채권 시장, 뭐 주식 시장은 다 기준금리 앞으로 못 올린데 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던 건 그 대차대조표였습니다. 근데 이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는 계속 파월은 다소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오토파일럿이라 했던 게 몇 달 됐다고.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계속 줄어 나간다는 얘기지 네. 않습니까? 1월 초에는 심지어 앞으로 대차대조표는 상당히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네. 이런 얘기에 시장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반론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친구들 진짜 시스템으로 가나? 이 미국의 FMC 연준은 주식시장에 아주 연동돼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연준의 시스템. 그게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우리 문파트장 나오셔가지고 예. 세상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걸 용감하게 말씀하시잖아.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고 주식시장 디펜던트라고. 디펜던트. 그런데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잘 가고 있는데 뭘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또 재선을 해야 되고요. 주식시장이 또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선물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시민들의 70%가 경제 사정이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좋은 분위기를 내년까지 계속 이어나가야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약간 트럼프가 불리한 게 민주당에서 수많은 주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쟁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경선 열심히 해가지고 컨벤션 효과 잘 받아들이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 이론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소위 이제 MMT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 쓰겠다.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 그렇죠. 네, 최신 통화 이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저거 내 건데? 사람들이 자기 전매 특허를 가져다가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면 되게 안 좋은 거고 뭐 파월 의장 뭐 이제 공화당원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리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한번 크게 선심을 썼다라고 보는 건 이제 음모론이고요. 음모론이고 지표가 안 좋은 게 제일 핵심 이슈가 아니었나 좀 보고 있습니다. 지표가 안 좋다. 지금 아틀란타 연준이나 이런 데서 뽑아내고 있는 실시간 GDP 추적기로는 1분기 미국의 성장이 연율로 해서 0%대입니다. 연율로 해서 0%니까 그걸 4분의 1 해야 1분기만의 성장이 나오는 건데 1분기에 이거 원래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2%가 좀 안 되는 나라인데 네. 0%대 성장, 작년에 3% 이상 일시적으로 4% 넘게도 성장했던 나라가 갑자기 0%대 성장하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 파월은 참 재밌는 얘기를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예, 그 자리가 힘들긴 힘든 자리. 힘든 자리 몇 달 전보다 네. 많이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 금리를 연방기금 금리 정책을 보지 이 보유자산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통화 정책의 어떤 부수적인 쪽으로만 해석을 해라. 네. 물론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같이 이렇게 보유자산 축소 정책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통화 정책은 금리가 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면을 조금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보유자산이 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QE 정책을 하면서 9천억 달러이던 게 4조 5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이쪽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 있는 대변에서 자산 계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 국채하고 그 MBS가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서 네. 이렇게 네. 들어오고 돈을 이제 금융기관이 준 거죠. 이게 네. 이제 당연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렵고 이게 금융위기로 될 것 같으니까 금융기관에 돈을 줘서 이 대출을 열심히 해서 광의 통화가 늘어나서 경기를 살리자고 해서 줬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커니즘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카운트파트 리스크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도 떼일 것 같은 위험이 커지니까 그 돈을 이제 다시 연준에 예치를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에서 자산 계정에서는 국채 MBS가 늘어나게 되고 이 부채 계정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맡긴 예치금이라는 데포지트 형태로 해서 이게 같이 늘어났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조 5천억 달러라는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안 나온 거죠. 그냥 금융기관이 받은 돈을 가지고 돈을 돌린 게 아니라 다시 네. 중앙은행이 예치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QT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다시 이걸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QT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던 채권을 금융기관에게 넘겨주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온 거죠. 네. 그럼 금융기관이 대출할 여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대출한 돈을 연준에게 돈을 갚는 돈이 어디서 뺐냐면은 연준의 부채 계정에 즉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에 맞춰놨던 예치금 이른바 초과지준이라는 것을 빼가지고 이 돈으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가 대변에서 이 계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지만은 돈이 이쪽 가고 이쪽 가는 것이지 실물에서 돈이 돈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과연 양적 완화나 뭐 양적 긴축이 과연 시장 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는 길게 보고 엠피리컬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건 중요한 통화 정책, 우리가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을 한다는 것은 단기 금리를 내려서 이게 장단기 금리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 돈이 그만큼 돌게 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조금 영향이 적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자산 계정을 축소하면서 예치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치금이 과도하게 줄어들면은 네. 예치금이 과도하게 줄어들면은 나중에 경제가 이제 침체가 됐을 때랄지 다시 금리 인하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예치금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스타디를 해본 결과 이 그 부채 계정에 있는 예치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아져야 한다라는 게 큐티를 시작했을 때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1조 2천억 달러 정도라는 게 연준 페이퍼에서 나오고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서도 이게 자주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연준의 그 부채 상황에서 예치금이 1조 2천억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2월까지 나와 있는 계정에서 계속 줄여나간다고 했을 때 네. 9월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상당히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QT나 QE에 대해서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준이 지금 이번에 올해 2차례 금리 인상한다는 것을 제로로 동결로 낮췄지만은 네. 이게 지금 인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의 금리 정책을 보면은 동결을 유지하겠다는 사람은 6명밖에 안 되고요. 한 차례 이상 인상해야겠다라고 주장한 애들이 11명이거든요. 합치면.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인하로 간 건 아니고 인상을 하다가 이게 가장 그 유명한 금리 정책, 금리 인상 기조의 종료냐 아니면은 중지냐라고 놓고 보면은 올해 상당히 큰 충격을 그 예상외로 연중 내내 동결한다는 걸 주긴 했지만은 아직은 인하 기조로 바뀐 건 아니고 이 중지 개념이 조금은 강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가장 큰 핵심은 1분기에 이렇게 경제 지표 안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1분기는 동절기 때는 또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높다 보니까 그 눈폭풍이랄지 이런 것도 블리자드나 이런 것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항상 조금 계절성을 아무리 제거해도 그런 어떤 그 기후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작년 연말 올 연초는 사실은 기저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점이죠. 왜냐 작년도 2분기, 3분기에 워낙 가파르게 썼고 그 썼던 소비를 10월, 11월까지 연장해서 썼기 때문에 네. 이 12월부터 시작해서 본래 연초는 미국 소비자들이 연말에 다 쓰고 조금 안 쓰는 시기인데 이 효과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1분기가 좀 약하게 나옴으로 해서 작년도 2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1분기까지 보면은 가파르게 올랐다가 떨어져서 평균으로 보면은 추세선이 아직도 좀 높게 있지만은 거의 추세선이 좀 근접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2분기 이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FOMC를 보면서 아마 올 여름 이후에 다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최소한 올해 한 번은 될 것이다라고 저를 포함해 제가 좀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코가 조금 많이 들어갔죠. 코가 더 이상 물렸다? 세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오늘 같은 그 예. FOMC 상황을 보면서는. 어쨌거나 이 이사님 말씀 중에 과연 양적 완화가 또는 그 반대 개념인 양적 긴축이 실제로 실물 경기에 돈이 막 돌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던가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계속 스타디할 만한 이슈죠.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 FOMC 직후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이 왜 뜨뜻미지근하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한국 주식시장 말씀해 주시죠.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환율도 그렇고 뭐 저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편이긴 한데 아까 비슷한 맥락 하에서 미국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했거든요. 사실 네.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한번 미국장 끝나고 생각해 보니 야 이게 진짜 연준이 정책이 비둘기인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막상 시장은 야 이렇게 비둘기일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거기에 갑자기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좀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뭐 그런 영향들이 좀 미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주식시장 이코노미스트니까 이제 주식시장을 네, 조금 더 자주 보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연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QT 그러니까 이 양적 자산의 확대나 축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하나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이 금융기관들이 연준에게 돈을 맡기는 예치금에 대해서 지준불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책금리를 연방기금리를 인상하면은 연방기금리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리를 초과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초기에 그 연방기금리가 0에서 0.25%일 때는 카운트파트 리스크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 대출로 이렇게 통화성수를 늘리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2010년대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조금 성장 2.1%씩 성장했을 때도
이 돈을 대출로 돌리지 않고 연준에게 예치를 했던 데는 연준이 그만큼 돈을 줬던 거죠. 연준이 왜 이 지준불이를 계속 유지를 하게끔 지준불이를 그 상한에 맞춰서 이게 법령을 고쳐서 금융기관들에게 돈이 이자를 풀리지 줬느냐. 않게끔 네. 이 다시 환수를 했는가? 네. 목적은 우리가 QE1도 있고 QE2도 있고 뭐 QE 트위스트도 있고 QE 3까지 이렇게 네. 나갔었는데 그 기간 내내 한쪽은 돈을 풀면서 그 돈이 경제에서 돌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 연준 내에서 막히는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두려웠던 거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가 최선의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주면서 정말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풀어진 본원 통화가 정말 과거의 통화 승수를 통해서 엄청난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로 가는 현상은 또 한편으로 막고 싶은 거죠. 그 디베이트가 연준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통화 정책을 펴면서 연준 내에서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걸 교묘하게 조절을 해오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중심은 그래서 보유자산 정책이 아니라 이 금리 정책이다라는 걸로 포장을 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장. 예, 지금의 오늘 주식시장이 어제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였죠. 어제는 오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오후에 이렇게 이제 어제는 많이 빠졌다가 빠졌다, 올랐다고 막판에. 막판에 올랐고 네. 반대로 오늘은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조금 네. 이렇게 빠졌었는데 저희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은 이 재료 연준이 조금 더 세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이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1월 4일 파월이 AEA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어떤 온건화에 대한 얘기 우리가 그때 타워를 던졌다라고 트럼프에게 타워를 던졌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는 이미 글로벌 주식시장과 우리 시장 모두 10% 이상 1월 이후에 그럼 미국은 이제 사상 최고치에 거의 다가가는 한 5%만 오르면은 다가갈 정도로 이미 많이 올라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PER 주식시장에서 PER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주가는 올라가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업 어린이. 이익은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네. PER이 2배로 올라간 거죠. 훨씬 더 네.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이 좀 생겼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새로운 이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가기 위해서는 이 파월이 만약에 이번에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다면은 이게 이제 양방향이 더 가능하겠죠. 얼마나 경제가 나쁘면은 금리 인하를 네. 카드를 제시했을까 이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되려면은 더 강한 서프라이즈가 되려면은 그 정도는 첫 번째 돼야 됐었고 이건 어차피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작년에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앞으로 미중 협상이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불안해했던 게 세계 교역의 위축에 의해서 세계 경제 성장이 악순환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안 요인이 해소가 되면은 기대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 관세 정책은 상당 기간 네. 오래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늘 예. 부담으로 작용한 게 예.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그 왜 우리 저 신사임당 5만 원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힘들었던 게 명절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보는 이렇게 조카들 학교 다니는 조카들 10,000원 주면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만 원짜리 누런 색깔 아니면 애들이 벌써 눈빛이 이 시장 기대라는 게 그렇다고 이게 자꾸 이게 사실 오늘은 5만 원짜리 한 장만 줘도 되는데 연준이 오늘은 수표를 줘버린 거예요. 적어도 10만 원짜리 정도. 이제 다음번에는 뭘 줘야 될지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데다가 3개월마다 180도 말이 달라지는 이 친구들을 갖다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그 연준이라고 봐줘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의문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주제를 한번 옮겨가지고 한번 봉 박사님 그동안 우리가 주간 전망대뿐만 아니고 이제 뭐 박사님께서 여러 매체에 출연하시겠습니다만
여러 번 들으셨던 질문을 갖다가 저는 한번 단문단답식으로 미중 무역 전쟁 이게 단순히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짜 흔히 하는 말로 패권 전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패권 전쟁은 아니죠. 패권 경쟁일 수가 있고 하지만 전쟁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용어인데요. 네.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회의에서 그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종속 변수를.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 변수가 있고 네. 원인이 있고 결과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 현상, 종속 변수를 전쟁이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앞으로 전쟁한다는 거냐? 미중 패권 전쟁이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경쟁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존하는 패권 국가와 도전 국가로서의 경쟁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도전이 계속 가다가 전쟁까지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경쟁을 하지만 어떻게 둘 다 상생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이거 심각합니다 하지. 그래서 이 환자가 심각해서 곧 죽습니까? 아니면은 그 안 죽습니까? 그다음에 죽느냐 안 죽느냐를 알려면은 뭘 봐야 됩니까? 뭐 체온이 40도 이상이 가면은 죽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냐 아니면은 전쟁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네. 보는 눈과 분석도 달라지고. 아니 예전에는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서 좀 주저스럽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그래서 싱가포르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실히 박아놔야 된다. 일본을 견제하려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80년대. 네. 근데 지금 아무도 미국하고 일본 간의 패권 경쟁이든지 패권 전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는 게임 끝났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게임이 끝난다면은 일본의 경우를 이번에 중국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네. 요즘에 핵무기가 있는 시대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공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가의 합리성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무리 경쟁을 하든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그런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과서는 타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만약에 합리적인 존재라면. 알겠습니다. 근데 역사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맞죠? 그리고 무역 그다음에 재정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패권을 뺏어갈 그런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느 국가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저희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하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내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주어가 뭐라도 좋습니다. 브렉시트를 원합니까? 브렉시트가 되기를? 그거는 아직 입장이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브렉시트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죠. 1차적으로. 그거는 영국이 결정할 문제고 유럽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경우가 될 것이고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떤 조치를 준비해 놓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유리할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이제 그거 했던 게 지금 미국에 어쨌거나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끔씩 우리 무슨 뭐 음모론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대통령은 얼굴마다 무슨 뭐 딥스테이트가 있어.
뭐 실제로 움직이는 그래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란 이 캐릭터는 확실히 좀 독특하긴 독특하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17년부터 8년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그렇게 특히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치 무슨 그쪽 분야뿐만 아니고 시장 쪽에서도 맨날 그 지표 보고 분석해야 될 우리가 트럼프 트위터 쳐다본 지가 3년째입니다. 근데 조금 요즘 들어서 이제 약간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적으로 최근에 무슨 뭐 국가 비상사태 상하원에서 뭐 다 무력화시키는 결의도 있고 거기다 거부권도 하고 박사님 보시기에 뭐 결국 논점은 그겁니다. 이 트럼프가 내년에도 계속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트럼프 타령을 앞으로도 한 5년 더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미국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지만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미국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사정 아닙니까? 경제사정. 경제 사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임 대통령과 후보자 간의 관계. 전임 대통령이 이제 부담스러우냐, 아니면 전임 대통령이 일을 잘해가지고 그 전임 대통령이 지금 전임이라 하시면 이제 내년에 현직이죠. 현직, 곧 물러나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현직 곧 퇴임하는 곧 전임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인 스캔들이 있거나 네. 어떤 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후보자가 거리를 두기를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뮬러 특검이 이제 곧 결과를 발표할 텐데 네. 거기서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알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한테 뭐 플로리다 재검표를 했지만 어쨌든 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나중에 복귀를 할 때 나온 후회가 뭐였냐면은 인기가 높았던, 어쨌거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기록하고 또 소수 인종 집단에서 인기가 높았던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을 전면에 충분히 내세우지 않은 것이 실패의 한 가지 엘고로서, 원인이다. 예. 엘고로서는? 알고로서는 그때 화이트워터 스캔들, 모니카 루이스 스캔들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네. 또 이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어허. 그 빌 클린턴 대통령과 거리를 뒀거든요. 네. 혼자 뛴 거죠, 예, 선거를. 예. 그것이 패인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 국면에 깊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경제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네. 운이 좋았던 어쨌거나, 근데 그 두 가지가 악화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어려운 선거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뮬러 특검의 어떤 결과 보고서가 네. 생각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경제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아무리 트럼프라는 존재가 말이 많고 말썽이 많고 불안하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두 변수에서 해방이 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뮬러 특검 뭐 나올 것 같아요? 문파트장 보시기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사실 결정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방이 없는 네, 것 한 방이 같죠?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네. 이게 다 사람들의 진술이고 네. 진술만으로서 얘를 이제 트럼프를 탄핵을 시킨다거나 네. 뭐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만한 이 스모킹건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이거 열어봐도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얘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는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쩌면은 약간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아직 오픈은 안 됐죠. 지금 네. 어제 이제 뉴스 나오기로는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다 공개해라. 네. 국민들이 다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드는 게 이 트럼프가 그 내용을 먼저 봐서 별거 없으니까 다 공개하라고 했는지, 이런 약간 그 어떤 그 의문이 들긴 했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법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사안까지도 안 나가고 있고, 뮬러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사안이 걸려서 정부에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가
뮬러 특검 내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별 내용이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맞는지 그 안에 어떤 그 어떤 핵무기 같은 어떤 카드가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역대 이제 대통령을 보면은 민주당 후보는 대부분 재선에 성공을 했죠. 재선 성공 못한 게 70년대 말에 카터가 민주당 후보로서 재선에 성공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 70년대 후반 이후에 계속 민주당은 재임이라 그러죠. 재임에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공화당 후보들은 조금 많이 힘들었죠. 첫 번째는 이제 물론 레이건은 아주 인기가 높아서 압도적으로 연임을 성공했지만은 아버지 부시는 그 당시 92년에 굉장히 미국 경제가 90년 초에 주택 대부조합 사태 이후에 무너지면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2년 말 선거에서 91년 말 선거에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92년 말 선거에서 실패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아들 트럼프가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이 4번 연임을 했고 아들 부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아들 부시도 인기가 없었죠. 첫 번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음모론이라고 들리긴 하지만은 미국 그 국민들은 전쟁 기간 중에는 대통령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이 됐죠. 당시에 이제 재선 지금 선거를 9.11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라크 전쟁이라는 것을 이라크 터뜨렸기 전쟁.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난하게 재임을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공화당 후보로서 재임에 성공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가장 큰 게 경제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핵심은 주식시장하고 경제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거를 이 기업가 입장에서 동물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면서 지금 모든 정책이 장기 그림은 둘째 치고 거기에 지금 모든 걸 맞춰서 가고 있는데 경제라는 게 근데 그렇게 부양책만 쓴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양책은 반드시 그 후유증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유불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솔직히 관심 있는 것은 트럼프의 재임 여부보다는 확률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신경을 쓰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트럼프가 첫 임기 4년 동안에는 정말 미국 우선주의로서 주변에 있는 아마 트럼프가 퇴임하고 나서 다른 우방 그 대통령들 만나면은 악수도 안 해줄 걸요. 그 정도로 주변 우방들조차도 이렇게 그 굉장히 척을 쌓는 재선이 되기 위한 모든 정책을 폈는데 보통 CEO들이 처음 2년 동안의 정책을 편 것과 연임했을 때 두 번째 2년의 정책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의 부담, 더 이상 대통령의 어떤 당선돼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두 번째 당선됐을 때의 정책이 처음 4년간의 정책과 동일할 건가 아니면 이 색깔이 바뀔 건가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스타들을 많이 해봐야 할 관심이 가는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대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뮬러 특검 보고서에 과연 한 방이 있는가? 네. 한 방이 없을 확률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펀치를 감당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흡수력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은 트럼프라는 존재, 인간이랄까 지도자에 대해서 미국 국민이 기대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대선 한참 때 막바지에 FBI에서 혹시 힐러리 클린턴 그 국무장관의 이메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없는 것 같이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의 그런 지지도가 굉장히 변동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에 대해서 이 미국 시민들이 그 정직함, 깨끗함, 철저함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같은 수준의 기대를 하는가? 정직하고 투명하고 솔직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얼룩말이기 때문에 검정치를 여기저기 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죠. 볼 수도 없고. 봉 박사님 아주 완곡하고 점잖게 트럼프 비하하시네. 맞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그런 것을 이제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이용하는 네.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뮬러 특검이 보고서의 내용이 충격적이든 아니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정치인으로 대선 후보로선 충분히 흡수했다고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힘들었지만 미국도 굉장히 힘듭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하원에서 절대 다수로 탄핵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원에서. 예.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거랑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랑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의 상반된 절차입니다. 탄핵은 하원에서 결정하지만 대통령을 정말 탄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상원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하원에서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래도 그 마진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모든 그 하원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상원에서 일어나는데 절대 다수 3분의 2 다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상원의원이 이제 배심원이 되니까요.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3분의 2는 쉽지 2입니다. 않죠. 네. 그러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하원에서는 위기를 맞았지만 그 화이트워터요. 네. 그리고 캔스타 특검이 화이트워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니카 루인스키를 가지고 막 먹칠을 했지만 네. 참 대통령으로서 부끄럽다 하는 거랑 대통령을 쫓아내야 된다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도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트럼프 네. 대통령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뭐 주식시장에 대한 펌프질은 계속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그거 당장 우리하고 연관된 거 최선희 그 뭐 외무 부부상인가 뭐 대충 직책보다도 최선희가 어쨌거나 우리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번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삐졌다고, 북한이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삐졌다고 예. 안 할 수도 있다. 그쯤 되면은 이렇게 트윗 한 방은 날라와야 되는데, 뭐 폼페이오도 그렇고 볼턴도 그렇고 지금 전혀 무대응이거든요. 지금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주요하죠.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이죠. 전략이다. 굉장히 트럼프답지가 않죠. 트위터도 하나도 날리지 않고. 네. 근데 굉장히 잘 짜여진 전략이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자꾸 이야기를 할수록 네. 나의 패라든지 나의 생각, 전략이 노출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것이 진정인지 상대방이 알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던져놨습니다. 하노이에서 떠나기 전에 여담으로 들은 것은 차를 돌려라.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를 안 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본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등이 보이고 있는 그 악수하는 사진. 작별을 한 거죠. 가다가 다시 와서 찍은 예. 사진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은 번영하는 국가가 될 네.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이 아니다. 우린 서두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나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통하고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존 볼튼 안보 보좌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비슷한 수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다시 가동하고 시험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실망하실 것이다. 말은 이거는 외교와 안보 레토릭이 아닙니다. 네. 우리 대통령, 당신이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케미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 당신의 가장 큰 미국 내 지지자가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조차도 실망할 것이다. 존 볼튼 보좌관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임팩트가. 대통령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우리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희망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한다거나 도발을 하면은 그것마저 없어진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이 미칠 것이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트럼프 대통령 그걸 아니까 나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한테 다 얘기했다. 인간적인 레벨에서도 얘기했고 지도자로서도 했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조한 거는 그러면 북한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은 조용함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행동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 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주신다면 이사님. 대북 관련주들. 예, 경업주는 이 속성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북미의 어떤 그 온도차 이런 네. 그 잘 되는 상황과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소위 말해서 경업주는 장기 투자가 아닌 거죠. 이걸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아주 큰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런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장기 보유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보통 장기 보유하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경업주는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변수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도 이게 그때 상황이 조금 좋아질 때와 나빠질 때 우리의 전망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한순간에 짧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개월 가는 어떤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앞으로 무조건 되니까 이건 계속해서 보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장기 보유가 아니다 예.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파트장님께 주고 싶은 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평소 발언을 통해서나 트위터를 통해서 그가 원하는 방향은 달러 약세에 네. 유가도 하향 안정세예요. 맞죠? 그렇죠. 확실합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셔요? 트럼프 원하는 대로 결국 간다고 보세요? 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봅니다. 결국 간다. 네, 트럼프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갈 네, 수밖에 시장이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일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가 우리도 현금 예금 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 빼쓰고 월급 들어오면 들어가고 이렇게 쓰잖아요. 네. 미국 재무부도 그런 통장이 있어요. 근데 그 통장이 미국 연준에 예금이 돼 있습니다. 연준에. 그러니까 연준이 그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무부는 거기에 돈을 넣다 빼서 쓰고 네, 있어요.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 통장은 잔고가 원래 빵이에요. 원래 잔고가. 원래가. 정부가 저축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음. 늘 잔고가 빵인데 예측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크게 생길 것 같거나 네. 예상치 못하게 수입이 좀 덜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게 막 늘어나요. 어? 이게 막 늘어납니다. 아.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중에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돈을 쌓아내죠. 아. 혹은 예상한 것보다 돈이 좀 덜 들어와요. 그럼 미리 쌓아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수입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감세하는 많이 바람에 깎여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왕창 발행해가지고 현금을 엄청 쌓아놨죠. 시중에 달러 현금을 쫙 빨아들여서 자기 예금에 쌓아놨어요. 자 보세요. 시중에 달러 현금을 빨아들였어요. 네. 그럼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죠. 줄어든 걸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시 쓰면은 다시 돌아가죠. 네. 근데 안 쓰고 계속 쌓아놨습니다. 작년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 4천억 달러예요. 재무 현금 장. 네. 이 4천억 달러면 연준 대차대조표의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네. 예. 즉 1년 만에 네. 미국 재무부는 네.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긴축시킨 겁니다. 재무부가. 재무부가. 우리는 맨날 연준 타령하고 있었는데 막상 진짜 돈줄에 재무부가. 재무부가 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근데 이 돈이 최근에 막 풀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 거의 절반. 그거 어디서 확인하죠? 그건 연준의 주간으로 발표되는 연준 대차대조표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지금 이게 2천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도 한국도 1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2월, 3월에 세금을 나눠줍니다. 네. 세금 환급. 환급. 요 세금 환급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미 지난 3월 14일에 도달했고 앞으로 부채 한도를 더 늘리기 위해선 여야가 협상을 해야 돼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더 이상 국채 발행해서 빚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빼서 써야죠. 네. 자, 이거는 단순한 재정 정책일 뿐이지만 실제 달러 유동성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앞으로 조만간 요 재무부의 현금은 거의 빵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반대급부로
달러 본원 통화는 크게 풀리게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달러 본원 통화하고 달러와의 가치를 같이 그려보면 똑같이 갑니다. 굉장히 붙어 다니죠. 예. 어, 그것도 특히 좋은 건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의 시차? 약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네. 요 연준의 본원 통화가 달러를 앞서가요. 음흠.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아주 이 달러 가치는 연준 본원 통화의 흐름을 아주 충실하게 후행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파트장 보시기에 본격적인 달러 약세 추세가 시작되는 타이밍은 타이밍 앞으로 한 2, 3개월 내에 2, 3개월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 3월 달에 상당한 자금이 풀리게 될 거고요. 거기에 연준은 더 이상 양적 긴축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돈은 계속 이제 풀리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이 달러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흔한 통화는 약해진다는 원칙에 의해서 상대 가치상 달러는 약해집니다. 그 반대쪽에 유로를 많이 생각하세요. 제가 네.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유로가 약한데? 왜냐하면 유럽 경기가 망가져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럽은요. 소비, 고용, 임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들 유럽이 안 좋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북유럽 중심으로 제조업이 좀 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유럽 경기를 특히 제조업 경기를 쭉 보면서 드는 느낌이 여기는 중국이랑 한 몸이에요. 네. 거의 예. 시차를 타고서 중국의 크레딧 증가하고 북유럽의 제조업 경기가 거의 똑같이 갑니다. 이것도 한 9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최근에 그동안 진행해왔던 디레버리징을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네. 속도 조절 차원으로 뭐 보고는 있는데 속도만 조절하더라도 우리 금융시장은 모멘텀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줄이던 디레버리징이 네. 좀 속도 조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지표가 이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얼마나 쉽게 말하면 돈을 풀었냐 중국이. 예. 최근에 저점을 치고 좀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 북유럽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이거를 후행해서 따라갑니다.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조업 지표는. 근데 시차를 두고 저는 반등한다고 보기 네. 때문에 그럼 이제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약달러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달러는 오늘도 좀 약세로 오늘 보고 저는 있습니다. 막또 문홍철 팬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가요? 예. 이런 정도만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2, 3개월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쯤 가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든지 할 때 예. 아마 대부분의 시황은 그럴 거예요. 무슨 유럽 연합 EU 선거, EU 의회 선거 결과나 무슨 그때쯤 이렇게 마침 재료가 나옵니다. 그럴 때. 미중 또 맞춰서 이렇게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만나든지 뭔가 결판이 날 거고 브렉시트가 됐건 그런 걸로 자꾸 찾으려 하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돼버렸는데 남은 시간은 그러면 한 번씩만 이렇게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봉 박사님께는 우리 이왕이면 우리 금융시장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앞으로 이렇게 뉴스를 갖다가 추적해 나가면서 미국 정부의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 한번 해주시고 우리 두 분께서는 앞으로 또 그래도 연준인데 연준 22 인민은행 포함해서 이른바 통화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한번 좀 코멘트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이제 브룩스 사령관이 네. 인터뷰에서 2017년에 정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있었냐 그러니까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네.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로 돌아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한다면 다시 2019년이 2017년과 비슷한 정세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을 피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담대한 정책을 받아들일 의향도 늘어나겠죠. 여기서 변수가 일본의 아베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네. 북한은 계속 일본하고 상대를 안 하고 일본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냐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쓰겠죠. 그건 뭡니까? 돈이거든요. 네. 북한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돈이에요. 철도 연결 이런 것보다도 캐시가 다량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일본은 그걸 줄 수가 있어요. 2002년 평양선언에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고이츠미 총리가 과거사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한다. 평양선언 2조에 합의를 했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1965년도에 했던 공식대로.
근데 그 액수는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배상금은. 앞으로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근데 이번에 입지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고, 이것을 아베 정부가 파고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중재를 해보겠다. 국교 정상화와 납치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경제 원조, 배상. 그럼 비핵화도 이루고 북한하고 일본은 국교 정상화, 과거사 청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일본과 북한 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물밑 양자 회담이 계속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과 북한이 국교 정상화에 가까워진다면은 돈이 배상금의 형태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남북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한번 다시 투자 기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귀한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 올해 인플레이션 좀 보자. 인플레이션. 지금 아무도 연준 의장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 자체가 너무 문제가 없으니까. 네. 문제가 없고 또 이제 그 유일한 걱정거리인 미국의 임금이 이제 올라갔는데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근거는 지금 보여주지는 않는데 없더라고 얘기해서 네. 지금 미 연준이 제시한 오늘 보여준 그런 강력한 비둘기 정책의 근간에는 미국이 그렇게 펌핑 정책을 했어도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게 깔려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만일에 인플레가 생기면은 모든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 인플레가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경로가 2010년 이래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2%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3.5%거든요.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 작년도 8월 달부터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3%대로 올라왔고 올해 2월이 한 3.4 정도고요. 올해 연간으로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연평균 3.5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기업이나 경제 주체 단위에서 느끼게 되는 현상이 올해 여름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시각이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실업률 필리스 커브는 인정이 됐지만은 성립이 됐지만은 임금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데 근원 물가는 안 올라가는 네, 웨이지 필립스 커브는 이게 성립을 하지 않았더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임금이 올라가도 웨이지가 올라가더라도 근원 물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인데 저의 생각은 그거는 과거에 연간 2%라는 낮은 상태의 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여기서 조금 올라가 봐야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 정가로 이 인상으로 전가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 거고 이게 맞을 것인지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연간 3.5% 상승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임금이 올라갔을 때 근원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떨어졌을 때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웨이지 필립스 커브가 성립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상황을 보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겼던 이 스타일라이즈 팩트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올 여름 이후에도 미국의 근원 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치가 이제 그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이 오래 올라가는 것은 주어진 팩트이고요. 주어진 상황으로 봐도 될 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원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은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은 하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파트장님. 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보는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현금 잔고. 오케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식적으로 미국이 매파적이면 한국은행도 매파적이어야 되고 미국이 비둘기면 한국은행도 비둘기적이어야 된다는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신데 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한번 그려보세요. 한 20년 동안.
거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저는 이번에도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신흥국으로의 자금을 풍부하게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은행이 오늘 뭐 이주열 총장님은 좀 곤혹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미국이 이렇게 완화적이면 이제 한국은행도 막 내리라고 할 텐데 뭐 이러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완화적이면 한국도 완화적일 수 있습니다. 네. 신흥국도 다 그렇고. 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한국은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두 분 또 결과적으로 시작은 다른데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의 부정적인 지표에 매몰되지 마시고 혹은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과거의 히스토리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뭐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평소 고민하시는 분야가 다른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뭐 이상재 이사님 이코노미스트이시면서 그래도 주식을 많이 보시고 우리 문파트장께서는 요즘 뭐 주식 채권 외환을 갖다 넘나드는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는 또 채권쟁이로 알고 있고,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국제 정치 쪽으로 이렇게 전공을 하시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인사이트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주 다른 내용으로 더 알차게 한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